원래 발명한 나라가 시장을 지배하는 게 상식입니다. 특히 특허를 촘촘하게 깔아놓고 30년 넘게 기술을 독점해온 나라라면 더더욱 그렇죠. 2014년 한국의 어느 화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수백 도가 넘는 반응기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려는 건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초미세 탄소실. 이걸 대량으로 뽑아내는 기술은 오직 일본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재의 이름은 탄소 나노튜브. 철강보다 100배 강하고 구리만큼 전기가 잘 통하는 꿈의 신소재입니다. 1991년 일본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 일본 기업들이 원천 특허로 철벽을 쌓아 전 세계가 일본산 소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0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는 한국산 탄소 나노튜브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장을 30년간 독점하던 일본의 원조 기업은 사업을 접고 다른 분야로 도망치듯 빠지고 있죠. 단일 생산 라인 세계 최대,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매년 증설하며 글로벌 수요의 30%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일본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산 소재를 수입해가고 있어요. 발명한 나라가 밀려나고 후발주자가 역수출을 하는 이 기막힌 역전극.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간단경제 한 스푼에서는 일본이 발견하고 독점하던 꿈의 신소재 시장을 한국이 어떻게 통째로 빼앗아 왔는지, 그 속에 숨겨진 기술 전쟁의 전말과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진짜 위협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탄소 나노튜브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왜 전 세계가 이 소재에 목을 매는지가 보이거든요. 탄소 나노튜브는 이름 그대로 탄소로 만든 아주 작은 튜브입니다. 얼마나 작냐면 머리카락 한 올에 10,000분의 1 굵기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이 철강보다 100배 강합니다. 전기도 구리만큼 잘 통하고 열전도율은 다이아몬드급이에요. 강하고 전기 잘 통하고 열도 잘 전달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소재는 지구상에 탄소 나노튜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꿈의 신소재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단한 소재가 대체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답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여러분이 타시는 전기차 혹은 앞으로 타실 전기차, 그 심장인 배터리 안에 탄소 나노튜브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안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 사이로 전기가 잘 흘러야 배터리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때 전기의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전제라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배터리 내부를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을에서는 전기라는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해야 해요. 그런데 마을 안에 도로가 있어야 택배기사가 돌아다니겠죠? 기존에 쓰이던 도전제는 카본블랙이라는 소재였는데 이건 둥글둥글한 돌멩이가 깔린 비포장구로와 같았습니다. 택배기사가 돌멩이 사이를 피해 다니느라 느리고 돌멩이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집을 지을 땅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탄소 나노튜브가 등장하면서 이 비포장 도로가 매끄러운 고속도로로 바뀐가 겁니다. 너무 얇아서 마을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 택배기사가 직선으로 쌩쌩 달릴 수 있게 됐죠. 덕분에 마을에 집을 더 많이 짓고 택배도 훨씬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비유를 배터리용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도전제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그 자리에 에너지를 내는 활물질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건 배터리 한 개로 전기차가 더 멀리 달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카본블랙 대비 탄소 나노튜브의 도전제 사용량은 5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5분의 1만 넣어도 같은 성능을 내니까 남은 공간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을 꽉꽉 채울 수 있는 거죠. 전기 전도도도 기존 카본블랙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도전제 양은 줄이면서 성능은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탄소 나노튜브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소재를 일본이 1991년에 발견했으면 지금쯤 일본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왜 오히려 일본이 밀려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계를 잠시 1991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1991년 일본 NEC 기초연구소 이이지마 수미오라는 과학자가 전자현미경으로 탄소를 관찰하다가 우연히 기이한 구조물을 발견합니다.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배열되면서 아주 작은 원통형 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탄소 나노튜브의 첫 발견 순간이었습니다. 발견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 과학계가 들끓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었거든요. 강도, 전기 전도도, 열 전도율, 모든 물리적 성질에서 기존 소재를 압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나타난 거니까요. 당연히 일본이 선수를 쳤습니다. 쇼와덴코를 필두로 일본의 대형 화학기업들이 탄소 나노튜브 합성 기술을 고도화하기 시작했고 원천 특허를 촘촘하게 깔아놓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탄소 섬유 연구에서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쌓아두고 있었거든요. 토레이 같은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면서 후발 국가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고순도 탄소 나노튜브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은 일본산 소재를 비싼 값에 사오거나 실험실 수준의 소량 생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일본이 틀어쥐고 있다는 건 일본이 마음먹으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떠올려 보시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감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반격을 촉발시켰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일본의 철벽을 뚫었는지 그 핵심 원인 4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폭발하면서 탄소 나노튜브의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늘어나면 도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제의 왕좌가 카본 블랙에서 탄소 나노튜브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SN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리튬이온 2차전지 도전제 시장은 2035년까지 약 3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탄소 나노튜브 수요는 연평균 30% 이상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데 일본의 생산 방식으로는 물량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고정층 반응기라는 방식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번에 조금씩 만들고 멈추고 다시 만들고 멈추는 방식이에요. 품질은 나쁘지 않았지만 속도가 느리고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적었습니다. 전기차가 수백만 대씩 팔리는 시대에 이런 느린 방식으로는 세계 시장의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었죠. 바로 여기서 한국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시장은 미친 듯이 커지는데 일본의 생산 능력은 한계에 부딪혔으니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급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새로운 공급자가 치고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탄소 나노튜브 수요가 폭발했고 일본의 느린 생산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한국에 역전의 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 원인, 이게 진짜 결정타입니다. LG화학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LG화학은 2011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합니다. 일본의 특허 장벽을 정면으로 뚫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일본이 쓰는 고정층 반응기 대신 유동층 반응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유동층 반응기가 뭐냐? 고온의 반응기 안에서 탄소 나노튜브 재료를 공중에 띄워 빙글빙글 돌리면서 가스와 반운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고정층 방식이
재료를 바닥에 깔아놓고 천천히 반응시키는 거라면 한국의 유동층 방식은 재료를 공중에서 회전시키며 한꺼번에 반응시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먼저 생산 속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의 고정층 방식은 한번 만들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배치식이에요. 반면 한국의 유동층은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LG화학이 이 유동층 반응기로 달성한 숫자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단일 생산 라인에서 연간 최대 600톤. 이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일본의 고정층 방식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치죠. 생산량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전력 사용량이 기존 대비 30%나 줄어들었어요. 같은 양을 만드는데 전기를 30%덜 쓴다는 건 원가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원가 격차예요. 일본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정층 방식을 고수하는 한 이 원가 차이를 좁히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LG화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재료인 에틸렌에서부터 자체 개발한 촉매를 거쳐 최종 제품까지 정과정을 수직 계열화해 버렸어요. 특히 촉매 기술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주로 쓰던 철 기반 촉매 대신 코발트 기반 촉매를 독자 개발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철 기반 촉매로 만든 탄소 나노튜브에는 자성을 띠는 금속 이물질이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물질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코발트 기반 촉매는 이 자성 이물질 함량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품질까지 더 좋다. 이 세 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니까 결과는 뻔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한국의 배터리 3대 기업이 줄줄이 일본산 도전제 대신 LG화학의 탄소 나노튜브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은 해외로까지 퍼져나갔죠. 현재 LG화학의 탄소 나노튜브 생산 능력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2017년 여수에 500톤 규모의 1공장을 처음 가동한 이후 2공장 1,200톤, 3공장 1,200톤, 그리고 대산에 4공장 3,200톤 규모까지 2026년 기준 연산 8,500톤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글로벌 수요의 약 30%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예요. 2017년 500톤에서 시작해 불과 9년 만에 8,500톤, 17배로 뛴 겁니다. 이 속도 자체가 일본과의 격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G화학은 일본의 특허 장벽을 우회해서 완전히 다른 공정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더 많이, 더 싸게, 더 좋은 품질로 만드는 삼중 우위를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일본은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왜 반격하지 못한 걸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일본의 전략적 경직성, 원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탄소 나노튜브 기업 쇼와덴코, 2023년의 이름을 레조낙으로 바꾼 이 회사의 행보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레조낙은 2025년 기준 매출 1조 3,470억엔을 기록한 거대 화학 기업입니다. 여전히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배터리용 탄소 나노튜브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있습니다. 레조낙은 페이스2라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후공정 재료 쪽으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겼습니다. 반도체 및 전자재료 비중을 전체 매출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고 범용화학부문은 분사까지 검토하고 있죠.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량 생산 공정으로 주도권을 잡은 탄소 나노튜브 시장에서 일본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직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초정밀 반도체 소재 분야로 후퇴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본의 문제는 시장이 원하는 것과 자신들이 고수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시장은 대량으로, 싸게, 빠르게 만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일본은 소량이지만 최고 품질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고정층 반응기라는 자기들만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한 겁니다. 이건 기술 전쟁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원천 기술을 가진 쪽이 자기 방식에 갇혀서 시장 변화에 늦게 대응하는 사이 후발주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추월해버리는 거죠.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도 비슷한 구조였고 조선 산업에서 일본을 밀어낸 것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발명하는 것과 시장을 지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원인이 남아있거든요. 이건 한국 기업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실리콘 음극재 시대의 도래입니다. 배터리 기술은 지금 엄청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의 음극에는 흑연이라는 소재를 써왔는데요.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려면 흑연을 실리콘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리콘이 흑연보다 에너지를 10배 이상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거든요. 2026년 현재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의 70% 이상이 이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급형 전기차까지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리콘은 충전할 때 부피가 400% 이상 팽창합니다. 4배 넘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러면 배터리 내부 구조가 무너져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가 현재로서는 딱 하나, 바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SWCNT입니다.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가늘지만 철감보다 100배 강한 실입니다. 이 실로 부풀어 오르는 실리콘 입자를 촘촘하게 감싸면 아무리 충전 중에 팽창해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요. 현재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시대가 오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어떤 숫자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수요는 전년 대비 최대 30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0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폭발적인 수요를 잡기 위한 경쟁이 지금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탄소 나노튜브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여럿 있어요. 나노신소재라는 회사는 탄소 나노튜브 분산액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산액이란 탄소 나노튜브를 배터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액체 형태로 가공한 제품인데요. 이 기술에서 세계 1등이에요. 나노신소재의 2026년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액 2,2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 영업이익은 475억 원으로 62% 급증이 예상됩니다. 미국 테네시와 조지아에 공장을 세워서 테슬라, GM 등 북미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JO라는 회사는 2006년 국내 최초로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양산에 성공한 곳입니다. 20년 넘게 나노 소재만 파온 장인 기업이죠. 지금은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분야에서도 3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도 아산과 여수공장 증설을 통해 탄소 나노튜브 생산 능력을 기존 120톤에서 360톤까지 확대하며 규모의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이걸 종합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LG화학이 원재료와 양산을, 나노신소재가 둔산 기술과 해외 공급을, JO가 하이엔드 단일벽 기술을, 금호석유화학이 물량 경쟁을 담당하면서 탄소 나노튜브의 전체 공급망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촉매 개발부터 합성 공정, 분산 가공까지 과거 일본에 100% 의존하던 밸류체인 전체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대역전의 패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D램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80%, 한국은 존재감조차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다른 투자 전략, 다른 생산 방식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하나둘 시장에서 사라졌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LCD 디스플레이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일본 샤프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결국 한국의 삼성과 LG에 밀려났죠.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일본이 자기 방식에 갇혀 있는 사이 한국이 대량 생산과 원가 혁신이라는 무기로 추월한다는 겁니다. 탄소 나노튜브도 정확히 이 궤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발견은 일본이 했지만 시장의 주인은 한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물러난 자리에 한국만 들어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탄소 나노튜브 산업이 반드시 넘어야 할 3가지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현재의 성과만 보고 안심하게 되는데 실제 전장은 지금부터가 훨씬 더 치열합니다. 첫 번째 위협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나노, 다젠 같은 기업들이 자국 배터리 시장에 막대한 물량을 등에 업고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자를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탄소 나노튜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범용 제품 중심이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현지 공장까지 세우며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품질에서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물량과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면 시장의 아래쪽부터 잠식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위협은 특허 전쟁입니다. 일본의 기술 장벽을 깨트린 건 대단한 성과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 새로운 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 미국의 몰큘러 리바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대로 탄소 나노튜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이런 특허 공세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새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탄소 나노튜브 시장의 승패는 기술의 경제가 아니라 특허와 정치의 경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과잉 공급과 대체 기술의 등장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캐즘 구간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다 보니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탄소 나노튜브가 현재는 최적의 도전제이지만 그래핀이나 새로운 탄소 복합 소재가 더 싸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용화된다면 판도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탄소 나노튜브 산업이 이루어낸 것의 본질은 뭘까요? 겉으로 보면 소재 국산화 성공 이야기입니다.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건 한국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적 발언권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배터리셀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나노 소재 기술까지 보유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경쟁력입니다. 과거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 때 한국이 느꼈던 그 공포, 이제 그 공포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일본 배터리 기업들의 소재를 수출하는 위치에 섰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긴장을 풀기엔 이릅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미국발 특허 소송,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익성 리스크, 이 3가지 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업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이 탄소 나노튜브 시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일본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레조낙은 반도체 후공정 소재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벽을 쌓고 있어요. 한국이 미래에 넘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천 기술을 발명한 것과 시장을 지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일본은 발견했지만 시장은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핵심은 양산 능력과 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특허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일본의 고정층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유동층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장벽을 부수는 대신 장벽을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기술 전쟁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밀어낸 것처럼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한국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우위를 유지하려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기술 고도화와 특허 방어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핵심 지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실리콘 음극재 채택률.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수요가 폭발합니다. 현재 프리미엄 모델 70% 수준인데 보급형으로 확대되는 시점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LG화학의 탄소 나노튜브 공장 가동률. 생산 능력은 8,500톤인데 실제 가동률이 몇 %인지가 중요합니다. 가동률이 80%를 넘기면 추가 증설 신호이고 50% 아래로 떨어지면 수요 정체 신호입니다. 중국 시나노의 증설 규모. 중국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까지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기술 프리미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글로벌 특허 소송 동향.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 나노튜브 관련 특허 소송이 늘어나면 한국 기업들의 법적 비용이 증가하고 기술적 회피 설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본이 발견하고 30년간 독점한 꿈의 신소재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다른 공정으로 뒤집어 엎었고 이제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한 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눈에 보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 굵기인 이 탄소실 한 가닥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일본을 밀어낸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탄소 나노튜브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혈관 역할을 계속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탄소 나노튜브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추격과 특허 전쟁 속에서 한국이 기술 패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의 이야기를 더 깊이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원래 발명한 나라가 시장을 지배하는 게 상식입니다. 특히 특허를 촘촘하게 깔아놓고 30년 넘게 기술을 독점해온 나라라면 더더욱 그렇죠. 2014년 한국의 어느 화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수백 도가 넘는 반응기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려는 건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초미세 탄소실. 이걸 대량으로 뽑아내는 기술은 오직 일본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재의 이름은 탄소 나노튜브. 철강보다 100배 강하고 구리만큼 전기가 잘 통하는 꿈의 신소재입니다. 1991년 일본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 일본 기업들이 원천 특허로 철벽을 쌓아 전 세계가 일본산 소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0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는 한국산 탄소 나노튜브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장을 30년간 독점하던 일본의 원조 기업은 사업을 접고 다른 분야로 도망치듯 빠지고 있죠. 잔유 생산 라인 세계 최대,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매년 증설하며 글로벌 수요의 30%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일본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산 소재를 수입해가고 있어요. 발명한 나라가 밀려나고 후발주자가 역수출을 하는 이 기막힌 역전극.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간단경제 한 스푼에서는 일본이 발견하고 독점하던 꿈의 신소재 시장을 한국이 어떻게 통째로 빼앗아 왔는지, 그 속에 숨겨진 기술 전쟁의 전말과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진짜 위협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탄소 나노튜브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왜 전 세계가 이 소재에 목을 매는지가 보이거든요. 탄소 나노튜브는 이름 그대로 탄소로 만든 아주 작은 튜브입니다. 얼마나 작냐면 머리카락 한 올에 10,000분의 1 굵기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이 철강보다 100배 강합니다. 전기도 구리만큼 잘 통하고 열전도율은 다이아몬드급이에요. 강하고 전기 잘 통하고 열도 잘 전달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소재는
지구상에 탄소 나노튜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꿈의 신소재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단한 소재가 대체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답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여러분이 타시는 전기차 혹은 앞으로 타실 전기차, 그 심장인 배터리 안에 탄소 나노튜브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안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 사이로 전기가 잘 흘러야 배터리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때 전기의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전제라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배터리 내부를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을에서는 전기라는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해야 해요. 그런데 마을 안에 도로가 있어야 택배기사가 돌아다니겠죠? 기존에 쓰이던 도전제는 카본블랙이라는 소재였는데 이건 둥글둥글한 돌멩이가 깔린 비포장구로와 같았습니다. 택배기사가 돌멩이 사이를 피해 다니느라 느리고 돌멩이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집을 지을 땅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탄소 나노튜브가 등장하면서 이 비포장 도로가 매끄러운 고속도로로 바뀐가 겁니다. 너무 얇아서 마을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 택배기사가 직선으로 쌩쌩 달릴 수 있게 됐죠. 덕분에 마을에 집을 더 많이 짓고 택배도 훨씬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비유를 배터리용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도전제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그 자리에 에너지를 내는 활물질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건 배터리 한 개로 전기차가 더 멀리 달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카본블랙 대비 탄소 나노튜브의 도전제 사용량은 5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5분의 1만 넣어도 같은 성능을 내니까 남은 공간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을 꽉꽉 채울 수 있는 거죠. 전기 전도도도 기존 카본블랙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도전제 양은 줄이면서 성능은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탄소 나노튜브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소재를 일본이 1991년에 발견했으면 지금쯤 일본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왜 오히려 일본이 밀려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계를 잠시 1991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1991년 일본 NEC 기초연구소 이이지마 수미오라는 과학자가 전자현미경으로 탄소를 관찰하다가 우연히 기이한 구조물을 발견합니다.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배열되면서 아주 작은 원통형 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탄소 나노튜브의 첫 발견 순간이었습니다. 발견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 과학계가 들끓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었거든요. 강도, 전기 전도도, 열 전도율, 모든 물리적 성질에서 기존 소재를 압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나타난 거니까요. 당연히 일본이 선수를 쳤습니다. 쇼와덴코를 필두로 일본의 대형 화학 기업들이 탄소 나노튜브 합성 기술을 고도화하기 시작했고 원천 특허를 촘촘하게 깔아놓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탄소 섬유 연구에서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쌓아두고 있었거든요. 토레이 같은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면서 후발 국가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고순도 탄소 나노튜브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은 일본산 소재를 비싼 값에 사오거나 실험실 수준의 소량 생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일본이 틀어쥐고 있다는 건 일본이 마음먹으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떠올려 보시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감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반격을 촉발시켰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일본의 철벽을 뚫었는지 그 핵심 원인 4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폭발하면서 탄소 나노튜브의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늘어나면 도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제의 왕좌가 카본 블랙에서 탄소 나노튜브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SN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리튬이온 2차 전지 도전제 시장은 2035년까지 약 3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탄소 나노튜브 수요는 연평균 30% 이상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데 일본의 생산 방식으로는 물량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고정층 반응기라는 방식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번에 조금씩 만들고 멈추고 다시 만들고 멈추는 방식이에요. 품질은 나쁘지 않았지만 속도가 느리고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적었습니다. 전기차가 수백만 대씩 팔리는 시대에 이런 느린 방식으로는 세계 시장의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었죠. 바로 여기서 한국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시장은 미친 듯이 커지는데 일본의 생산 능력은 한계에 부딪혔으니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급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새로운 공급자가 치고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탄소 나노튜브 수요가 폭발했고 일본의 느린 생산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한국에 역전의 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 원인, 이게 진짜 결정타입니다. LG화학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LG화학은 2011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합니다. 일본의 특허 장벽을 정면으로 뚫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일본이 쓰는 고정층 반응기 대신 유동층 반응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유동층 반응기가 뭐냐? 고온의 반응기 안에서 탄소 나노튜브 재료를 공중에 띄워 빙글빙글 돌리면서 가스와 반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고정층 방식이 재료를 바닥에 깔아놓고 천천히 반응시키는 거라면 한국의 유동층 방식은 재료를 공중에서 회전시키며 한꺼번에 반응시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먼저 생산 속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의 고정층 방식은 한 번 만들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배치식이에요. 반면 한국의 유동층은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LG화학이 이 유동층 반응기로 달성한 숫자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단일 생산 라인에서 연간 최대 600톤. 이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일본의 고정층 방식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치죠. 생산량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전력 사용량이 기존 대비 30%나 줄어들었어요. 같은 양을 만드는데 전기를 30% 덜 쓴다는 건 원가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원가 격차예요. 일본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정층 방식을 고수하는 한 이 원가 차이를 좁히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LG화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재료인 에틸렌에서부터 자체 개발한 촉매를 거쳐 최종 제품까지 정과정을 수직 계열화해 버렸어요. 특히 촉매 기술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주로 쓰던 철 기반 촉매 대신 코발트 기반 촉매를 독자 개발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철 기반 촉매로 만든 탄소 나노튜브에는 자성을 띠는 금속 이물질이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물질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코발트 기반 촉매는 이 자성 이물질 함량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품질까지 더 좋다. 이 세 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니까 결과는 뻔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한국의 배터리 3대 기업이 줄줄이 일본산 도전제 대신 LG화학의 탄소 나노튜브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은 해외로까지 퍼져나갔죠. 현재 LG화학의 탄소 나노튜브 생산 능력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2017년 여수에 500톤 규모의 1공장을 처음 가동한 이후 2공장 1,200톤, 3공장 1,200톤, 그리고 대산에 4공장 3,200톤 규모까지 2026년 기준 연산 8,500톤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글로벌 수요의 약 30%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예요.
2017년 500톤에서 시작해 불과 9년 만에 8,500톤, 17배로 뛴 겁니다. 이 속도 자체가 일본과의 격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G화학은 일본의 특허 장벽을 우회해서 완전히 다른 공정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더 많이, 더 싸게, 더 좋은 품질로 만드는 삼중 우위를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일본은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왜 반격하지 못한 걸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일본의 전략적 경직성, 원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탄소 나노튜브 기업 쇼와덴코, 2023년의 이름을 레조낙으로 바꾼 이 회사의 행보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레조낙은 2025년 기준 매출 1조 3,470억엔을 기록한 거대 화학 기업입니다. 여전히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배터리용 탄소 나노튜브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있습니다. 레조낙은 페이스2라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후공정 재료 쪽으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겼습니다. 반도체 및 전자재료 비중을 전체 매출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고 범용 화학 부문은 분사까지 검토하고 있죠.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량 생산 공정으로 주도권을 잡은 탄소 나노튜브 시장에서 일본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직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초정밀 반도체 소재 분야로 후퇴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본의 문제는 시장이 원하는 것과 자신들이 고수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시장은 대량으로, 싸게, 빠르게 만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일본은 소량이지만 최고 품질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고정충 반응기라는 자기들만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한 겁니다. 이건 기술 전쟁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원천 기술을 가진 쪽이 자기 방식에 갇혀서 시장 변화에 늦게 대응하는 사이 후발주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추월해버리는 거죠.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도 비슷한 구조였고 조선 산업에서 일본을 밀어낸 것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발명하는 것과 시장을 지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원인이 남아있거든요. 이건 한국 기업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실리콘 음극재 시대의 도래입니다. 배터리 기술은 지금 엄청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의 음극에는 흑연이라는 소재를 써왔는데요.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려면 흑연을 실리콘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리콘이 흑연보다 에너지를 10배 이상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거든요. 2026년 현재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의 70% 이상이 이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급형 전기차까지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리콘은 충전할 때 부피가 400% 이상 팽창합니다. 4배 넘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러면 배터리 내부 구조가 무너져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가 현재로서는 딱 하나, 바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SWCNT입니다.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가늘지만 철감보다 100배 강한 실입니다. 이 실로 부풀어 오르는 실리콘 입자를 촘촘하게 감싸면 아무리 충전 중에 팽창해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요. 현재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시대가 오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어떤 숫자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수요는 전년 대비 최대 30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0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폭발적인 수요를 잡기 위한 경쟁이 지금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탄소 나노튜브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여럿 있어요. 나노신소재라는 회사는 탄소 나노튜브 분산액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산액이란 탄소 나노튜브를 배터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액체 형태로 가공한 제품인데요. 이 기술에서 세계 1등이에요. 나노 신소재의 2026년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액 2,2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 영업이익은 475억 원으로 62% 급증이 예상됩니다. 미국 테네시와 조지아에 공장을 세워서 테슬라, GM 등 북미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JO라는 회사는 2006년 국내 최초로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양산에 성공한 곳입니다. 20년 넘게 나노 소재만 파온 장인 기업이죠. 지금은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분야에서도 3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도 아산과 여수공장 증설을 통해 탄소 나노튜브 생산 능력을 기존 120톤에서 360톤까지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이걸 종합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LG화학이 원재료와 양산을, 나노 신소재가 둔산 기술과 해외 공급을, JO가 하이엔드 단일벽 기술을, 금호석유화학이 물량 경쟁을 담당하면서 탄소 나노튜브의 전체 공급망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촉매 개발부터 합성 공정, 분산 가공까지 과거 일본에 100% 의존하던 밸류체인 전체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대역전의 패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D램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80%, 한국은 존재감조차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다른 투자 전략, 다른 생산 방식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하나둘 시장에서 사라졌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LCD 디스플레이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일본 샤프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결국 한국의 삼성과 LG에 밀려났죠.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일본이 자기 방식에 갇혀 있는 사이 한국이 대량 생산과 원가 혁신이라는 무기로 추월한다는 겁니다. 탄소 나노튜브도 정확히 이 궤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발견은 일본이 했지만 시장의 주인은 한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물러난 자리에 한국만 들어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탄소 나노튜브 산업이 반드시 넘어야 할 3가지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현재의 성과만 보고 안심하게 되는데 실제 전장은 지금부터가 훨씬 더 치열합니다. 첫 번째 위협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나노, 다젠 같은 기업들이 자국 배터리 시장에 막대한 물량을 등에 업고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자를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탄소 나노튜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범용 제품 중심이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현지 공장까지 세우며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품질에서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물량과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면 시장의 아래쪽부터 잠식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위협은 특허 전쟁입니다. 일본의 기술 장벽을 깨트린 건 대단한 성과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 새로운 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 미국의 몰큘러 리바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대로 탄소 나노튜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이런 특허 공세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새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탄소 나노튜브 시장의 승패는 기술의 경제가 아니라 특허와 정치의 경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과잉 공급과 대체 기술의 등장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캐즘 구간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다 보니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탄소 나노튜브가 현재는 최적의 도전제이지만 그래핀이나 새로운 탄소 복합 소재가 더 싸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용화된다면 판도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탄소 나노튜브 산업이 이루어낸 것의 본질은 뭘까요? 겉으로 보면
소재 국산화 성공 이야기입니다.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건 한국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적 발언권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배터리셀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나노 소재 기술까지 보유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경쟁력입니다. 과거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 때 한국이 느꼈던 그 공포, 이제 그 공포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일본 배터리 기업들의 소재를 수출하는 위치에 섰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긴장을 풀기엔 이릅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미국발 특허 소송,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익성 리스크, 이 세 가지 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업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이 탄소 나노튜브 시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일본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레조낙은 반도체 후공정 소재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벽을 쌓고 있어요. 한국이 미래에 넘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천 기술을 발명한 것과 시장을 지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일본은 발견했지만 시장은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핵심은 양산 능력과 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특허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일본의 고정층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유동층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장벽을 부수는 대신 장벽을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기술 전쟁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밀어낸 것처럼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한국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우위를 유지하려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기술 고도화와 특허 방어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핵심 지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실리콘 음극재 채택률.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수요가 폭발합니다. 현재 프리미엄 모델 70% 수준인데 보급형으로 확대되는 시점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LG화학의 탄소 나노튜브 공장 가동률, 생산 능력은 8,500톤인데 실제 가동률이 몇 %인지가 중요합니다. 가동률이 80%를 넘기면 추가 증설 신호이고 50% 아래로 떨어지면 수요 정체 신호입니다. 중국 시나노의 증설 규모, 중국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까지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기술 프리미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글로벌 특허 소송 동향,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 나노튜브 관련 특허 소송이 늘어나면 한국 기업들의 법적 비용이 증가하고 기술적 회피 설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본이 발견하고 30년간 독점한 꿈의 신소재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다른 공정으로 뒤집어 엎었고 이제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한 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눈에 보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 굵기인 이 탄소실 한 가닥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일본을 밀어낸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탄소 나노튜브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혈관 역할을 계속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탄소 나노튜브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추격과 특허 전쟁 속에서 한국이 기술 패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의 이야기를 더 깊이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